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세월은 흘러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자 내 중학교 진학 문제가 집안에서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중학교에 들어갈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형편을 살피신 외할아버지는 한 대장간에 나를 심부름꾼으로 들여보내기로 부탁해두고는 어머니에게 권했다. 혼자 몸으로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골 빠지게 고생하지 말고 진홍이는 대장간에 보내거라. 내가 이야기해두었다. 풀무질 잘 배워두면 앞으로 제 앞은 추스려 나갈 게다. 아닙니다, 아버지. 홍이는 그렇게 썩을 애가 아닙니다. 그런 길로 나가기에는 재주가 너무 아까운 아입니다. 그러고 홍이 아버지 유언이 뭐였는데 예. 다른 애들은 몰라도 셋째는 꼭 공부시키라고 당부하고 숨을 거두었다 합니다. 제가 굶더라도 홍이는 학교 보낼 깁니다. 그 왜 죽은 사람은 자꾸 들먹거리는 게냐? 그렇게 자식 교육에 열성이거든 죽질 말고 감당했어야지. 아무튼 죽은 사람 말에 매여 살지 말고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살아갈 도리를 찾아야 하는 게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역정을 내며 가버리셨다. 나는 두 분의 대화를 곁에서 들으며 어머니께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어머니께 효자 노릇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다짐했다. 그 후 나는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드렸다. 기도 제목은 중학교에 들어갈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차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 제가 꼭 중학교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큰 일꾼이 되어 나라 일도 하고 가문도 빛내고 어머니도 모실 것 아닙니까? 제가 대장간의 머슴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중학교만큼은 꼭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교회가 있는 마을까지는 4km가 넘는 거리였다. 그 길을 새벽에 혼자 걸어 교회로 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머리카락이 쭈뼛 설 만큼 무서운 적도 있었다. 그 길은 호랑이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소문까지 난 길이었다. 나는 무서움을 이기느라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하고 찬송가를 소리 높여 부르며 달리다가 걷다가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다. 제법 커 보이는 호랑이가 마을 끝나는 곳쯤에서부터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포심에 몸이 오그라들 지경이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하늘을 우러러 소리 높이 도움을 청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재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사라지지 않고 줄곧 내 뒤를 따라오더니 급기야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내 혼을 빼려는 것 같았다. 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소리질렀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호와의 백성을 해치려 하지 말라! 그러나 사탄은 물러갈 기색은커녕 점점 더 내게로 다가왔다. 그제야 나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나를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의아한 마음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 바둑이었다. 바둑이가 새벽에 교회 가는 나를 따라온 것이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바둑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거려주며 말했다. 오라, 바둑이로구나. 어째서 나를 그렇게 놀라게 할 수 있니? 아무튼 반갑다. 너 나하고 교회까지 같이 가련? 드디어
나는 중학교에 들어갔다. 친척들의 만류와 빈정거림을 무릅쓴 어머니의 열성이 나를 안덕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입학은 했어도 학교 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입학금도 못 내고 학교에 들어갔던 것이다. 입학 후 한 달가량은 아무 말 없더니 2달째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입학금을 가져와 서무실에 내고 교실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책가방을 싸들고 교실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나와 같은 처지의 그부가 셋 있었다. 우리는 냇가로 가서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 앉아 놀다가 학교가 파할 즈음에 집으로 갔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 즈음 어머니는 시골에 계속 있다가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겠다는 걸 깨닫고 누나와 함께 대구로 가신 후 소식조차 없던 때였다. 아침에 나는 여느 아이들처럼 가방 들고 학교 가서 교실에 앉기는 했지만 을에 선생님이 불러 세워 공납금 가져오라고 내보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냇가로 가서 노닥거리며 놀다가 집으로 가곤 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중에도 나는 개교 기념일에 뽑혀서 독창을 했다. 그런데 부른 곡이 개교 기념식 분위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노래였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푸르러. 기억나기로는 기념식 전에 교장실에 불려가 무슨 곡을 부를 수 있겠느냐, 아는 노래 한 곡 불러보라기에 황성예터를 불렀다. 교장 선생님이 마음에 들었던지 개교 기념식장에서 그 곡을 그대로 부르라고 하였다. 어린 시절에 나는 노래를 곧잘 불렀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루는 음악 시간이 끝난 후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러 정색을 하며 이르셨다. 진홍아, 너는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 앞으로 베토벤 같은 음악가가 되거라. 너에겐 훌륭한 성악가가 될 소질이 있어. 그러니 잘 갈구 닦도록 해라. 느닷없는 말씀에 나는 엉겁결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선생님도 나도 어떻게 해야 베토벤 같은 음악가가 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선생님이 부임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음악 교육이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그냥 목소리가 좋은 편이어서 중학교 1학년 때 황성예터를 부르기는 했으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후 대구에서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리공장에 취직하여 하루 종일 뜨거운 불가마 앞에서 일하는 동안에 목소리가 달라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음악적 재능이 쇠퇴할 대로 쇠퇴하여 지금은 고작해야 두만강 푸른 물에나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같은 대중가요를 흥얼거릴 정도다. 안덕중학교에서 첫 학기를 그렇게 보내다가 여름방학을 맞았다. 방학이 되면서 결국 대구 어머니께 호소문을 보냈다. 그리운 어머님 보시옵소서로 시작되는 편지는 셋째 아들이 처한 공궁한 처지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호소한 내용이었다. 엄지발가락이 삐져나온 운동화, 무릎이 드러난 바지, 너덜너덜거리는 소매자락 등을 편지에 그렸다. 신문팔이든 담배팔이든 해서 내가 먹을 것은 해결할 터이니 제발 어머니 곁으로 불러만 달라는 호소였다. 어머니는 편지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던지 9월 초순에 나를 데리러 오셨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못 낸 입학금과 밀린 공납금을 치르고 전학증을 떼어 나를 대구로 데려가셨다. 대구에서 우리는 신암동 산위 빈민촌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 나가시고 형은 인쇄소 직공으로 일했으며
누나는 식모살이었다. 나도 신문팔이를 시작했다. 학교는 영신중학교 야간부에 적을 두게 되었다. 얼마 후 나는 신문팔이를 그만두고 한국일보 신문 배달로 바꿨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지국으로 가서 100여 부 되는 신문을 받아들고는 맡은 구역을 돌았다. 신암동, 신천동을 지나 산격동의 경북대 뒤편까지 도는 먼 거리였다. 구역이 넓다 보니 배달이 끝날 무렵에는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배도 고파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어느 때는 해장국집 앞에 서서 구수한 음식 냄새를 한참이나 맡다가 발걸음을 옮기는 적도 있었다. 아침나절에 신문을 팔에 안고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지나던 사람 중에 나를 불러세워 야, 신문 팔 것 있니? 하고 묻는 경우가 있었다. 당연히 팔 것은 없다고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내 입에서는 차마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쭈뼛거리는 동안 손님은 신문값 20원을 내놓고는 신문 한 장을 뽑아가 버렸다. 나는 20원을 들고 가게로 가서 호빵 하나를 사서 먹었다. 그 순간만큼은 뱃속이 심히 행복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런 행복감도 잠깐으로 끝나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한 부 모자라게 된 신문 때문에 어느 집을 빠뜨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가장 뒤탈이 적을 듯한 집을 건너뛰고는 배달을 끝낸다. 그러나 아침 신문을 기다리던 그 집에서는 신문지국 사무실로 전화를 건다. 그런 일이 자꾸 생기자 지국장이 배달 사고가 너무 잦으니 확실히 해라.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 그만두게 하겠다고 주의를 주었다. 나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음 날에도 배달이 끝날 즈음 어이 신문 배달 신문 한 장 사자 하고 20원을 내밀면 나는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어느새 손은 이미 돈을 받아쥐고 있다. 그리고 다시 가게로 가서 호빵 하나를 집어든다. 그러기를 얼마 동안 계속했더니 하루는 한국일보 지국장이 나를 부르더니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그동안 많이 봐줬는데 이젠 안 되겠다. 배달 사고가 너무 잦으니 후임자에게 구역을 물려줘. 마음 같아선 후들겨 패주고 싶지만 참는다. 호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나는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그 즈음 어느 날 어머니는 우리 사남매를 불러 앉히셨다. 얘들아, 너희들과 의논할 것이 있다. 식구는 많은데 수입은 없어서 어려움이 많구나.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겠다. 내가 아는 분이 고아원 총무로 있는데 진홍이와 초롱이를 고아원으로 보내면 거기서 공부를 시켜준다는구나. 내 생각으로는 둘이 그리로 가면 집에서 제대로 못 먹고 고생만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어머니의 제안에 형과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누나와 동생은 막무가내로 흩어지면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동생은 못 먹고 고생해도 좋으니 어머니와 같이 있겠다며 완강히 버텼다. 또 누나는 지금 우리 가족이 고생스러워도 착하게 살고 있는데 만약 두 동생이 고아원에 갔다가 거기서 못된 아이들이라도 만나 나쁜 물이라도 들면 어떻게 하느냐. 동생들 버릇이 나빠진 뒤에는 돈이 있어도 못 고친다며 설득력 있게 반대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 네 말이 옳다. 고생스러워도 함께 살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안 가더나.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나 하시며 그냥 함께 고생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가족 회의를 끝냈다. 형편이 이러했던지라 나도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공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힘든 유리 공장이었다.
첫날부터 내게 맡겨진 일은 신천 내가로 내려가 둑 위의 공장으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이었다. 애시당초 내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힘에 부치는 일이니 자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고 조금만 느려도 공장 안에서는 물하며 고함을 질러댔다. 나는 조바심이 일어 부지런히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석 달쯤은 그럭저럭 버텨나갔다. 나중에는 목이 잠겨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작업을 마칠 때쯤에는 어지럼증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저녁에 야간 학교에 가서 의자에 앉으면 잠만 자게 되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선생님은 너는 학교에 잠자러 왔나 하며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러나 쏟아지는 졸음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래도 여기서 못 이기면 고아원으로 가는 거다. 고아원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참고 이겨내야 해 하고 속으로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지냈다. 그러나 그런 다짐도 보람없이 유리공장을 그만두게 될 일이 일어났다. 석 달째 접어드는 어느 날 물 공급이 자꾸 늦어져 작업에 지장을 주자 화가 난 조장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때렸다. 차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나는 끽소리도 못하고 맞기만 했다. 주위에 다른 일꾼들이 말리는 바람에 겨우 구타가 끝났다. 나는 입술이 터지고 코피를 쏟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누나가 나를 보곤 이게 웬일이냐고 놀라며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설명을 들은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홍아, 그렇게 힘든 공장이라면 그만둬라. 너는 공부로 성공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 데서 일하고 살 사람이 아니다. 어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보자. 그런 일자리가 어디 있어. 아무튼 유리공장은 내게 너무 벅차.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누나와 나는 울먹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유리공장은 그간의 일한 품삯도 받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힘에 부쳐 더 다니지 못하게 했으니 그동안 일한 삭시나마 달라고 했더니 견습기간도 제대로 못 채운 주제에 무슨 돈 받을 생각을 하느냐고 핀잔만 들었다. 그래도 몇 차례나 찾아가 졸라댄 끝에 쥐꼬리만큼 받은 돈을 어머니께 갖다 드렸다. 유리공장에서 석 달여를 고생한 뒤로는 좋았던 목소리가 잠겨 그 후로는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집에서 쉬고 있다가 나는 문화서점에서 일하는 형 친구를 찾아갔다. 그리고 형 친구에게 서점 서가대에 꽂혀 있는 소설들을 하루씩만 빌려주면 흠집 내지 않고 본 다음에 돌려주겠다. 책 사서 읽을 돈은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책을 읽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형 친구는 내 열성에 마음이 움직였던지 그러라고 했다. 다만 책에 손때를 묻히거나 책장을 접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나는 굶주렸던 사람이 푸짐한 식탁을 만난 듯이 책을 읽어나갔다. 나의 독서 시대가 시작되었다. 나는 무작정 읽고 또 읽었다. 어떤 날은 2권, 또 어떤 날은 3권도 읽었다. 레미제라블에서 시작하여 죄와 벌, 삼국지, 여자의 일생, 한국 문학 전집에 이르기까지 정신없이 읽어나갔다. 방에 틀어박혀 소설만 읽고 있으니 친척들 사이에 흉거리가 되었다. 참 소견머리 없는 녀석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도울 생각은 않고 허구한 날 소설 나부랭이만 읽고 있으니 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머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읽어두면 남겠죠. 예로부터 책 읽는 자식 그릇되는 법 없다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는 아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막상 당사자인 나에게는 실로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책을 잡으면 그 속에 푹 빠져버린다. 책 읽는 동안에는 나 자신이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삼국지를 읽을 때는 제갈 공명이 되고 이광수의 흙을 읽을 때면 동혁이가 되었다. 책을 읽다 잠이 들면 꿈에서까지 읽던 책의 주인공 노릇을 했다. 학교에 가서도 소설만 읽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무게 있는 글들이 좋았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도 좋았다. 선생님들에게서도 여러 차례 주의를 들었으나 보던 책에서 손 놓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릴 수가 없었다. 나는 책을 한번 들면 그 책 읽기가 끝난 후에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수업 시간에 잠만 자던 녀석이 이제는 소설만 읽고 있으니 좀 이상한 데가 있는 학생이라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다. 한 번은 읽고 있던 책을 선생님께 압수당한 적도 있었다. 나는 교무실까지 따라가 빌린 책이니 제발 돌려달라고 애걸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노라고 빌고 빌어서 겨우 책을 되돌려받기도 했다. 그렇게 열중했던 책 읽기는 서점형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일단 끝나고 말았다. 그동안 누나는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는 기뻐서 춤을 추셨다. 나는 누나의 합격에 기뻐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생각했다. 나도 어머니를 춤추게 할 만한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때 나보다 3살 아래인 동생은 신암초등학교 학생이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 몹시 풀이 죽어 있었다. 나는 걱정스러워 물었다. 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와 그렇게 풀이 죽어 있노? 동생은 교과서가 없어서 숙제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벌을 세워 학교 갈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동생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어떻게 하면 구해줄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했다. 며칠을 생각한 끝에 헌 책방에 가서 슬쩍 책을 가져오기로 작정했다. 책방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재치 있게 슬쩍 하면 쉽사리 될 것만 같았다. 대구시청 부근에는 헌 책방들이 많았다. 나는 책방 골목을 걸으며 책방 안을 살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책방을 골라 들어가서 동생이 원하던 책 3권을 골랐다. 주인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문다고 여겨지는 순간을 틈타 얼른 책들을 품속에 감춘 채 슬며시 책방을 나왔다. 생전 안 해본 짓을 하려니 가슴은 방망이질 치듯 쿵닥거리고 등줄기는 누군가가 곧 뒤에서 낚아채기라도 할 듯이 뻣뻣해졌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걸었다. 책방에서 제법 멀리 걸어 나왔기에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억센 손이 내 목덜미를 잡아챘다. 야, 이 도둑놈아! 어디 오늘 내 손에 맞아 봐라! 책방 주인은 뺨부터 후려쳤다. 눈앞에 번쩍 불꽃이 일었다. 나는 책 3권을 주인에게 돌려주고는 아저씨,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2 손바닥을 부비며 싹싹 빌었다. 그때 그 참담하고 슬픈 심정이야 세월이 흐른다고 어찌 잊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지 나는 지금도 세상살이란 참으로 슬픈 거라는 인식이 마음 바탕에 깔려 있다. 다만 이 서글픈 세월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느냐에 따라 각자의 삶의 값어치가 달라질 뿐이라 생각한다. 참담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니 사정을 모르는 동생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성아, 얼굴이 와 그렇노? 누구하고 싸맸나? 얼굴이 버럭에 쏘인 것처럼 벌겋게 부어있구마. 아니다.
어디 조금 부딪힌 기다. 어디에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 아니다. 어디 부딪힌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얼른 동생을 피해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책을 읽게 해주던 형 친구가 이사 간 후 나는 읽을 거리를 찾아 시립 도서관으로 갔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배가 고파지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